야, 그래서 경제 얘기 언제 오는데? 정확한 시점은 저도 모르죠. 그거 알았으면 이거 안 하고 100배 곧버스 탔죠. 솔직히 난다긴다 하는 학자들도 그거 몰라요. 돈 주니까 방송 가서 말 좀 하다 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확한 날짜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도 어느 정도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추세는 거의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 그 강도가 세지면 조금 있다 터지겠구나 하고 감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이 나기 전 국경지대로 군대가 이동을 하고 대사관과 현지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를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점쳐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위기,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1985년 9월의 밤, G5 재무장관들이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는 달러가 너무 오른다, 이거 무역 적자를 방치할 수가 없어 라며 일본에게 엔화를 평가 절상하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엔화가 올라간다면 수출 기업들이 치명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미국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이날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고 이후 1달러 240엔에 달하던 환율은 불과 몇 년 만에 120엔대로 급변했습니다. 1986년 버블의 시작,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의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일본은 금리는 5%에서 2.5%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은 느닷없이 시작된 저금리에 돈을 쉽게 빌려 저마다 부동산은 더 오를 거야 라며 돈을 빌려 집과 땅,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도쿄 거리엔 사치스러운 쇼핑몰과 화려한 오피스 빌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니케이 지수는 13,000에서 38,915포인트로 치솟았습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일본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받을지 이미 잊고 있었다. 1989년 정권과 붕괴, 일본은행 총재는 라디오 연설에서 엄포를 놨습니다. 이제 금리를 6%까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버블을 정리하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렇게 도쿄의 화려함은 서서히 어둠에 잠겼는데요. 1990년 니케이는 40% 폭락했고 1992년 도쿄 부동산 시장은 끝모를 나락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NPL은 10조엔 단위로 쌓여갔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략하게 알아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을 살펴보며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또 다른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말 일본을 따라가게 될지, 그리고 우리 각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해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급등하게 되면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동산 주식 버블을 키운 원인이 되었죠. 첫 번째 유사점, 부동산 버블.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한 부동산이 2020년, 2021년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도 집값이 2배 가까이 오른 것도 많았죠. 일본도 버블 붕괴 직전에는 기업 가계의 빚이 자산 대비 너무 많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자 빚만 남고 금융위기가 터졌죠. 2024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무려
1927조 원으로 GDP 대비 100%가 넘고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은 포함도 안 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PF 대출이 얽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 조달 방식인데요. 2023년 말 기준 133조에서 136조 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근 연체율이 2.7%에서 3.5%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점. 특히 자영업자 2030 세대의 부담이 크죠. 그런데 일본처럼 우리도 2022년 이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끌, 비투한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됐고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위험 신호가 이미 터졌습니다. 이 흐름 일본의 버블 붕괴 초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이미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생산 연령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는 위축되고 생산성이 떨어졌고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연금과 의료비 부담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이 모든 흐름을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2년에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선 해였죠. 2024년 기준 출산율은 0.72명, OECD는 물론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도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3년 기준 18%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2050년엔 거의 40%에 도달할 거란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2명당 청년 3명이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곧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소비는 줄고 정부 지출은 늘고 노동력은 부족해집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연금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금까지 쌓인 돈을 운용해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현 제도 그대로 간다면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 전환,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공식 전망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겪었던 일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오르고 내수는 죽고 성장은 멈췄죠. 정리하자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더 가파르게 인구 위기를 겪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잃어버린 세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사점, 좀비 기업과 구조조정 지연. 좀비 기업이란 자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합니다. 버는 돈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큰 상황이죠.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기업, 그래서 이름도 좀비입니다. 일본도 1990년대 버블이 꺼진 후 이런 좀비 기업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은행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부는 실업률이 걱정돼 기업 퇴출을 미뤘죠. 결과는 10년도 넘는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요? 여러분, 현재 한국 상장 기업의 21.8%가 좀비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한국 경제의 좀비 기업은 5곳 중에 한 곳인 꼴인 거죠. 2022년 15%였던 게 1년 만에 크게 뛴 수치인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은 무려 32.8%, 제조업은 328곳이 한계 상태입니다. 게다가 외부 감사받는 전체 기업 중 40.1%는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한국은행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늘고 있는 거죠.
이런 좀비 기업들은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늘리지 않고 생산성도 낮아요. 그런데도 정부 지원, 금융 유예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건실한 기업마저 시장 경쟁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IMF도 경고했어요. 한계 기업 구조조정을 미루면 한국 경제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 결국 일본과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유사점, 플라자 합의와 마라라고 협정. 두 사건 모두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배경으로 한 합의입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의 골머리를 앓았고 현재는 중국이 타깃이었죠. 그래서 두 번 모두 미국이 수출 너무 많이 하는 너희가 뭔가 바꿔! 이런 식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면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엔화 강세를 통해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켰는데요. 현재 마라라고 합의가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재무당국 간 비공식 환율 협의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선 실질적인 2차 플라자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만 달러가 며칠 만에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원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플라자 합의 당시처럼 아시아 통화를 일제히 절상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1일 변동폭 25원 이상으로 불안정한 장세를 보였고 미국이 환율 협의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소식 자체만으로 큰 파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보고서에도 제2 플라자 합의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백악관 및 해외 기관에서도 이를 준비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던 트리거인 플라자 합의가 2025년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종합하자면 결국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 위험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따라가느냐는 정책 선택과 대응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약 그런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본의 1990년대는 글로벌 공급 과잉의 시대였고 특히 일본은 20년 넘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풀어도 엔화 수요는 있었고 금리도 0%대였죠.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상 준 기축통화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외환 유출입에도 민감합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바로 반응하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수입 물가도 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디플레이션보다는 저성장과 고물가,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부동산은 유동성 경색으로 거래 절벽, 주식은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 불확실, 채권은 금리 변화에 민감. 이럴 때 눈에 띄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통화 불안정, 환율 급등에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은 오르고요. 이자는 없지만 디폴트도 없다.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고 중앙은행의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죠. 수천 년간 인류가 신뢰한 실물자산, 위기 때마다 강세를 보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최근 미중 갈등 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짙어지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 계속해서 꿈틀대는 인플레이션 압력, 둘 중 하나가 죽기 전엔 끝날 수 없는 미중 패권 전쟁.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안전자산인 금을 지금은 꼭 일부라도 보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자,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Thank you.